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냐고? 동지, 왕자가 사라졌습니다. 하늘로 솟았는지 땅으로 꺼졌는지 모르겠습니다. 14살 왕자가 단 이틀 만에 역사의 기록에서 통째로 지워졌습니다. 총살당했나? 생매장됐나? 아니면 지금 이 순간 서울 어딘가에 숨어 있는 걸까? 궁전 정원에서 파낸 금속 상자 속 친필 편지. 아버지, 저는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수 없습니다. 압록강 위를 떠도는 찢어진 옷가지, 그리고 베이징 뒷골목에서 목격된 정체불명의 소년. 하지만 더 소름 돋는 건 그 아이의 이름이 평양의 모든 기록에서 완전히 삭제됐다는 사실입니다. 살아있다면 그는 김정은 체제를 뒤흔들 마지막 불씨. 죽었다면 왜 그토록 흔적을 감추려 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사라진 왕자의 금지된 진실을 파헤칩니다. 성호영, 제가 언젠가 인민공화국의 지도자가 된다면 인민들이 진짜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이것이 그 아이가 저에게 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14살 소년의 입에서 나올 수 없는 말이었어요. 아니, 그 누구도 해서는 안 되는 말이었죠. 김정은의 숨겨진 첫째 아들, 김정주. 그 순진한 질문 하나가 북한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그날 오후 흔적도 없이 사라졌거든요. 총살당했을까요? 생매장당했을까요? 아니면 지금 이 순간 서울 어딘가에서 숨을 쉬고 있을까요? 저는 조성호, 평양 궁전 경호원입니다. 15년간 김정은 가족을 그림자처럼 지켜본 사람이에요. 그 아이의 첫 울음소리부터 마지막 미소까지 모든 것을 지켜본 유일한 증인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그날 그 아이는 날씨 얘기를 했을까요? 2023년 12월 15일 오후 3시 궁전 복도에서 그 소년과 마주쳤을 때의 그 미소를 잊을 수 없습니다. 너무나 서늘하고 슬픈 미소였거든요. 마치 이별을 준비한 사람의 표정 같았어요. 김정주. 이 이름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당연합니다. 세상 그 누구도 모르는 이름이었거든요. 김정은에게 딸 김주애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4살 위인 숨겨진 첫째 아들이 있었어요. 저는 그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지켜봤습니다. 2010년 12월 어느 추운 밤 평양 외곽비밀병원에서 태어났죠. 그런데 그 아이를 본 의료진 5명이 5시간 만에 모두 사라졌어요. 흔적도 없이 말이에요. 왜 그토록 철저히 숨겨야 했을까요? 김정주의 친어머니는 리설주가 아니었습니다. 중국계 조선족 여성이었어요. 백두혈통의 순수성에 치명적인 오점이었거든요. 김정은에게는 지울 수 없는 실수였죠. 하지만 그렇다고 첫째 아들을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자신의 피를 이은 존재였으니까요. 그래서 선택한 것이 완벽한 은폐였어요. 14년 동안 김정주는 그림자처럼 살았습니다. 궁전 안에서만 생활하고 외부인과는 절대 접촉 금지, 언론에는 한 번도 노출된 적이 없었어요. 가족 사진에서도 완전히 제외되었죠.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자라난 거예요. 저는 그 아이의 경호를 담당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부터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모든 것을 지켜봤어요. 그런데 그 아이는 참 특별했습니다. 다른 궁전 아이들과는 달랐어요. 호기심이 많았고 질문도 많았습니다. 왜 자신만 밖에 나갈 수 없는지, 왜 다른 아이들과 놀 수 없는지 끊임없이 물어봤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죠. 규칙이었거든요. 그런데 2022년 갑자기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김정은이 김정주를 스위스로 유학 보내기로 결정한 거예요. 해외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으면 충성스러운 후계자로 키울 수 있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하지만 이것이 치명적인 실수였어요.
김정주가 스위스에서 14개월을 보내고 돌아왔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완전히 다른 아이가 되어 있었거든요. 예전의 순종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눈빛부터 달랐습니다. 자유를 맛본 새는 다시 새장으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했던가요? 김정주가 바로 그랬어요. 돌아온 첫날부터 그 아이는 변했습니다. 궁전 안에서도 자꾸 밖을 내다봤어요. 창문 너머로 평양 거리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죠. 제가 보기에도 답답해하는 게 역력했어요. 더 큰 문제는 그 아이가 선생님들과 자꾸 말다툼을 벌인다는 거였습니다. 주체사상 수업 시간에 다른 나라 이야기를 꺼내고 왜 북한만 다른지 질문했다는 보고가 계속 올라왔어요. 김정은의 분노는 날이 갈수록 커졌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을 이해하려 노력했어요. 직접 불러서 대화도 나누고 설득도 해봤죠. 하지만 김정주는 전혀 굽히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반항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조치가 내려졌어요. 24시간 경호 강화, 외부 접촉 완전 차단, 개인 교육 프로그램까지 바뀌었죠. 저도 그때부터 김정주를 더 엄격하게 감시해야 했어요. 하지만 그 아이의 눈빛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감시가 심해질수록 오히려 더 강해지는 것 같았어요. 마치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2023년 12월 초부터 이상한 징조들이 나타났습니다. 김정주가 밤늦게 일어나서 창문 밖을 내다보는 일이 많아졌어요. 가끔 혼잣말도 했죠. 무슨 말인지는 들리지 않았지만 뭔가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며칠 전부터는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반항도 안 하고 질문도 안 했어요. 오히려 더 불안했죠. 폭풍 전에 고요 같았거든요. 12월 15일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시작되었어요. 아침 8시 김정주가 기상했고 저는 복도에서 대기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아이가 방에서 나와서는 제게 다가왔어요. 성우 형. 김정주가 저를 부르는 소리였습니다. 평소보다 목소리가 조용했어요. 오늘 날씨가 좋네요. 그게 그 아이가 저에게 한 마지막 말이었어요. 별거 아닌 말 같지만 이상했습니다. 김정주는 평소에 날씨 얘기 같은 걸 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때 그 아이가 저에게 지은 미소, 너무나 슬프고 서늘한 미소였어요. 마치 작별 인사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3시까지는 평범했어요. 수업도 받고 점심도 먹었죠. 그런데 오후 4시경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정주가 화장실에 간다고 나갔는데 30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저는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없었어요. 온 궁전을 뒤졌지만 김정주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난리가 났어요. 모든 경호원이 총동원되었고 평양 전체에 비상이 걸렸죠. 하지만 김정주는 마치 공기 중으로 사라진 것처럼 흔적을 찾을 수 없었어요. 김정은의 분노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궁전 안에서 물건을 집어던지며 소리를 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48시간 안에 아들을 찾아오라는 명령이 떨어졌죠. 하지만 아무도 김정주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궁전 뒷마당 정원을 파헤치는 작업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누군가 김정주가 그곳에 뭔가를 묻었다는 증언을 했거든요. 과연 그 땅 속에서 무엇이 나올까요? 김정주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가 있을까요? 아니면 그 아이의 시체가 묻혀 있는 건 아닐까요? 땅을 파는 삽소리가 궁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작은 금속 상자 하나가 발견되었어요. 그 상자 안에는 김정주가 직접 쓴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편지의 내용은 모든 사람을 경악하게 만들었어요. 과연 그 편지에는 무엇이 적혀 있었을까요? 김정주는 정말 어디로 간 걸까요? 그 순수한 소년이 남긴 마지막 메시지가 북한 전체를 뒤흔들 폭풍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얘기를 들려드리는 저는 지은이에요. 여기까지 오셨으면 꼭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제가 더욱 힘내서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부탁드립니다. 김정주가 사라진 지 사흘째 충격적인 증언이 나왔습니다. 궁전 주방에서 일하는 한 요리사가 그 아이의 마지막 밤을 목격했다는 거였어요. 저는 즉시 그 증언을 확인하러 갔습니다. 박순자라는 이름의 그 요리사는 20년간 궁전에서 일해온 베테랑이었어요. 김정은 가족의 식사를 책임져온 신뢰받는 사람이었죠. 박순자의 증언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날 밤 11시 그녀가 늦은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김정주가 주방에 나타났다는 거였어요. 온몸이 상처투성이인 채로 말이죠. 누군가에게 심하게 매를 맞은 흔적이 역력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의 눈빛만은 꺾이지 않았다고 해요. 오히려 더 단단해 보였다고 했죠. 무언가 큰 결심을 한 사람의 표정이었다는 거였습니다. 김정주가 물 한 컵을 달라고 했다고 해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의연했다고 했습니다. 물을 다 마신 후 그 아이가 한 말이 박순자를 충격에 빠뜨렸어요.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모든 분들께 미안하다고 전해주세요. 박순자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고 했습니다. 마치 죽기 전에 하는 말 같았거든요. 그 후 김정주는 궁전 뒷마당으로 향했어요. 박순자가 창문으로 지켜본 광경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김정주는 작은 정원 한가운데서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다고 해요. 달빛 아래 그 작은 실루엣이 너무나 외로워 보였다고 했죠. 한참 후 그 아이가 무릎을 꿇고 맨손으로 땅을 파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손에서 피가 나는데도 계속 팠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작은 금속 상자를 꺼내 그 구멍에 묻었다고 했어요. 자신의 마지막 비밀을 땅속에 숨기는 것 같았다고 박순자는 증언했습니다. 이 증언이 보고되자 즉시 대규모 발굴 작업이 시작되었어요. 저는 그 현장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궁전 뒷마당이 순식간에 전쟁터가 되었어요. 수십 명이 몰려와서 정원을 완전히 뒤엎기 시작했죠. 김정은은 집무실 창문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얼굴에는 분노와 불안이 뒤섞여 있었어요. 아들이 과연 무엇을 묻었는지 알고 싶어 하면서도 동시에 두려워하는 것 같았죠. 1시간 만에 작은 금속 상자가 발견되었습니다. 상자는 비닐로 꼼꼼하게 쌓여 있었어요. 김정주가 얼마나 신중하게 준비했는지 알 수 있었죠. 그 안에는 손으로 쓴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김정은이 그 편지를 읽는 모습을 본 사람은 저뿐이었어요. 집무실로 들어가는 김정은의 뒷모습이 무척 무거워 보였습니다. 편지를 읽는 동안 김정은의 표정이 시시각각 변했어요. 처음에는 당황했고 중간에는 분노했으며 마지막에는 절망하는 것 같았습니다. 김정은은 하루 종일 집무실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그날 밤 궁전에서는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다음 날부터 무서운 일들이 시작되었습니다. 김정주와 조금이라도 관련된 사람들이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한 거였어요. 첫 번째는 김정주를 돌봐주던 개인 비서였습니다. 그 아이를 친아들처럼 아꼈던 분이었어요. 새벽에 갑자기 끌려갔죠.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가족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궁전 전체에 울렸어요. 그 다음은 김정주의 담임 선생님이었어요. 세계사를 가르쳤던 분인데 김정주에게 외국 이야기를 너무 자세히 해줬다는 이유였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건 김정주와 같은 반 아이들까지 조사를 받기 시작한 거였어요. 14살, 15살 어린아이들을 불러다가 무서운 질문들을 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목격하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이들은 무서워서 친구였던 김정주에 대해 나쁜 말을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일주일 사이에 15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편지에 무엇이 적혀 있었는지는 저도 몰랐어요. 김정은과 몇몇 최측근만 알고 있었거든요. 며칠 후부터 궁전 안에서 무서운 소문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소문에서는 김정주가 편지에 탈출 계획을 자세히 적어놨다고 했어요. 언제, 어디로, 어떻게 도망갈 것인지 모든 것이 적혀 있다는 거였습니다. 또 다른 소문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김정주가 북한 체제의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지적했다는 거였습니다. 14살 아이가 쓴 것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정확하고 날카로웠다는 소문이었어요. 나중에 측근 중 한 사람에게서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김정주가 편지 마지막에 이렇게 썼다고 했어요. 아버지가 진정으로 인민을 사랑한다면 이 나라를 바꿔주세요. 저는 더 이상 거짓 속에서 살 수 없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김정은이 그토록 분노한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첫째 아들이 나라 전체를 부정한 거였으니까요. 그런데 일주일 후 갑자기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김정주를 찾으려는 모든 노력이 중단된 거였습니다. 대신 시작된 것은 그 아이의 존재 자체를 지우려는 작업이었어요. 저도 그 작업에 참여해야 했습니다. 김정주와 관련된 모든 기록, 모든 사진, 모든 흔적을 없애는 일이었어요. 마치 그 아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만드는 거였죠. 하지만 그 편지의 파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평양 전체가 공포에 떨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아무와도 깊은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혹시 자신의 말이 잘못 전달되어 화를 당할까봐 두려워했거든요. 그 편지 한 장이 북한 전체를 바꿔놓은 거였습니다. 과연 그 편지에는 정확히 무엇이 적혀 있었을까요? 김정주는 그 편지에 적힌 대로 정말 사라진 걸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 중국 국경으로 가야 했어요. 그곳에서 놀라운 발견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강물에서 발견된 것을 봤을 때 저는 전율했습니다. 김정주의 옷이었어요. 찢어지고 피가 묻은 채로 떠내려온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저는 즉시 국경으로 달려갔습니다. 김정은의 긴급 명령이었죠. 아들의 흔적이라도 찾아오라는 거였어요. 현장은 이미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수십 명이 강 주변을 뒤지고 있었어요. 국경 경비병이 그 옷을 발견했을 때의 상황을 들려줬습니다. 새벽 5시 차가운 강물에 뭔가 떠내려오는 걸 봤다고 해요. 가까이 가보니 아이의 옷이었다고 했습니다. 회색 스웨터와 검은 바지. 제가 수없이 봤던 김정주의 옷이었어요. 옷에는 핏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분명한 피였어요. 김정주가 다친 건지 아니면 더 끔찍한 일을 당한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가장 이상한 건 옷만 있고 아이는 없다는 거였어요. 강물이 센 것은 사실이지만 옷이 걸릴 곳이면 사람도 걸렸을 텐데 말이에요.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김정주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직감했어요. 뭔가 이상하다고 말이죠. 김정주는 영리한 아이였거든요. 스위스에서 14개월을 보내며 서구식 사고를 익혔어요. 자신의 죽음을 위장해서 도망칠 만큼 똑똑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며칠 후 놀라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중국 땅에서 북한 소년이 목격되었다는 거였어요.
저는 비밀리에 중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김정은의 특별 지시였죠. 그곳에서 들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어요. 한 가게 주인이 사흘 전 새벽에 어린 소년을 봤다고 했습니다. 젖은 옷을 입고 있었는데 지쳐 보이면서도 얼굴에는 이상한 평온함이 있었다고 해요. 마치 오랜 악몽에서 깨어난 사람 같았다는 거였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그날 밤 기차역에서 비슷한 소년을 봤다고 했어요. 베이징으로 가는 기차를 탔다고 했습니다. 중국어도 조금 할 수 있었고 돈도 넉넉히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분명히 미리 계획된 탈출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김정주와 비슷한 소년들이 중국 곳곳에서 동시에 나타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었어요. 동쪽에서도 서쪽에서도 남쪽에서도 비슷한 외모의 북한 소년들이 목격되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혼란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김정주의 진짜 행방을 숨기기 위해서 말이죠.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이것은 단순한 탈출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에요. 외국 정보 기관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최고 지도자의 아들이라는 김정주의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미국이든 한국이든 일본이든 모두 그 아이를 자기 나라로 데려가고 싶어 했을 겁니다. 김정주가 가지고 있는 북한 내부 정보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귀중했거든요. 한 달이 지나도 확실한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김정주는 절대 평양으로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평양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때문이었습니다. 김정주의 탈출 소식이 알려지자 김정은이 완전히 이성을 잃었던 거예요. 그의 분노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아들을 잃은 것도 모자라 자신의 권위까지 도전받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그 분노의 칼날은 무고한 사람들을 향했습니다. 김정주와 조금이라도 연관된 모든 사람들이 표적이 되었어요. 강물에서 발견된 그 찢어진 옷까지는 단순한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평양에서 시작될 대학살의 신호탄이었어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숨겨진 왕자 하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될지 말이에요. 김정주 실종 일주일 후 평양에 충격적인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미국 중앙정보부가 움직이고 있다는 거였어요. 저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탈출 사건이 아니었던 거예요. 국제적인 첩보전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김정은의 반응은 상상을 초월했어요. 집무실에서 나오는 고함 소리가 궁전 전체를 떨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적국의 손에 넘어갔을 가능성을 생각하니 견딜 수 없었던 거죠. 즉시 모든 외교 채널을 통해 확인하라. 김정은의 명령이 떨어지자 평양은 발칵 뒤집어졌어요. 모든 해외 공간에 긴급 전문이 날아갔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모두 같았어요. 아무도 김정주의 행방을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중국도 러시아도 심지어 쿠바도 모른다고 했죠. 그런데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어왔어요. 한국 국가정보원도 김정주를 찾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것은 북한 최고 위층 내부에서 흘러나온 정보였어요. 김정주의 존재를 아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누군가가 정보를 팔았던 거였죠. 최고 지도자의 숨겨진 아들이라는 정보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가치가 높았거든요. 김정주가 가지고 있는 북한 내부 정보는 엄청났습니다. 궁전 생활을 통해 본 김정은의 실제 모습, 북한 핵 개발의 내막, 권력층의 비밀스러운 대화들까지 모든 것을 알고 있었어요. 더 중요한 건 김정주의 상징성이었습니다. 김정은의 친아들이
체제를 부정하고 탈출했다는 사실 자체가 북한 체제의 치명타가 될 수 있었거든요. 이것은 그 어떤 무기보다 강력한 선전 도구였어요. 그래서 모든 나라가 김정주를 원했습니다. 미국은 김정주를 통해 북한 내부를 들여다보고 싶어 했어요. 한국은 통일에 대한 명분을 얻고 싶어 했죠. 일본도 납치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려 했습니다. 심지어 중국도 관심을 보였어요. 중국 입장에서는 김정주를 자국으로 데려와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키우고 싶었을 거예요. 그 아이를 통해 김정은을 압박할 수 있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적들의 소나기에서 놀아날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미칠 것 같았던 거죠. 그때부터 북한의 모든 해외 공간이 비상체제에 들어갔어요. 각국에 있는 북한 외교관들이 현지 정보망을 총동원해 김정주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브로커들에게는 거액의 현상금이 걸렸고 탈북자 사회에도 첩자들이 파견되었어요. 하지만 성과는 없었습니다. 김정주는 마치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열흘 후 베이징에서 놀라운 정보가 입수되었습니다. 미국 대사관 근처에서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된 거였어요. 어린 동양인 소년이 차량을 타고 대사관 구역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목격되었다는 거였습니다. 김정은은 그 보고를 받고 완전히 폭발했어요. 미국 놈들이 내 아들을 데려갔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단지 추측일 뿐이었어요. 그럼에도 김정은은 즉시 보복을 지시했습니다. 미국과의 모든 대화 채널을 차단하고 핵실험 재개를 검토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어요. 국제 정세가 급격히 긴장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비난에 대해 강력히 반박했어요. 김정주와 관련된 어떤 정보도 없다고 공식 발표했죠. 하지만 김정은은 믿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어딘가에서 미국 정보 요원들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확신했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북한의 모든 비밀을 털어놓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공포와 분노가 뒤섞인 감정이었어요. 한편 평양에서는 더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김정주의 존재를 알았던 사람들이 하나씩 조사받기 시작한 거였어요. 혹시 그들 중 누군가 외국에 정보를 팔았을 가능성을 의심한 거였죠. 저도 그 대상 중 하나였습니다. 몇 차례 신문을 받았어요. 김정주와의 관계, 해외 출장 기록, 외국인과의 접촉 여부까지 모든 것을 캐물었습니다. 다행히 구체적인 증거는 잡히지 않았어요. 하지만 의심의 시선은 계속되었죠. 그런 와중에 또 다른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김정주가 이미 한국에 도착했다는 거였어요. 서울 어딘가에서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으며 곧 공개될 예정이라는 소문이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북한에게는 최악의 시나리오였어요. 김정은의 아들이 남한에서 북한 체제를 비판하는 모습이 전 세계에 방송된다면 그것만으로도 북한 정권에게는 치명타였습니다. 김정은은 밤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매일 새로운 정보들이 들어왔지만 모두 확인되지 않은 소문들 뿐이었습니다. 김정주가 미국에 있다는 소식도, 한국에 있다는 소식도, 일본에 있다는 소식도 모두 추측일 뿐이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전 세계 정보기관들이 김정주를 두고 보이지 않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전쟁의 중심에는 14살 소년이 있었습니다. 자유를 꿈꾸며 아버지의 체제를 부정한 그 순수한 아이 말이에요. 김정주는 모르고 있었을 거예요. 자신의 탈출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지, 그리고 평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지 말이에요. 김정주 실종 보름 후 평양의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김정은의 분노가 터진 거예요. 첫 번째 희생자는 김정주를 돌봐주던 개인 비서였습니다. 30대 여성이었는데 그 아이를 친아들처럼 아껴온 사람이었어요. 새벽 5시 그녀의 집에 검은 승용차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멀리서 목격했어요. 두 아이가 어머니의 옷자락을 붙잡고 울부짖는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도울 수 없었어요. 그녀의 죄는 무엇이었을까요? 김정주에게 서구 동화책을 읽어줬다는 것이었습니다. 외국 음악을 들려줬다는 것이 반역 행위가 된 거였어요. 순수한 보살핌이 죽음의 이유가 되어버린 거였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김정주의 담임 선생님이 끌려갔어요. 그는 세계사 교사였습니다. 프랑스 혁명에 대해 가르쳤고 미국 독립에 대해 설명했다는 것이 문제가 되었어요. 인민이 왕에게 저항할 수 있다는 역사적 사실을 가르쳤다는 이유였습니다. 교육자로서 당연한 일이 반역이 되어버린 거였어요. 하지만 진짜 비극은 따로 있었습니다. 김정주와 같은 반 아이들까지 조사받기 시작한 거예요. 14살, 15살 어린아이들이 무서운 신문을 당했습니다. 아이들은 너무 무서웠어요. 살기 위해 친구를 배신해야 했거든요. 김정주가 무슨 말을 했는지, 이상한 행동을 했는지 모든 것을 털어놔야 했습니다. 김정주와 가장 친했던 아이는 결국 모든 걸 말했어요. 스위스 이야기, 자유로운 생활에 대한 부러움, 심지어 언젠가 이 나라를 떠나고 싶다고 했던 말까지 모두 자백했습니다. 그 아이의 부모는 절망했어요. 자신들의 아들이 친구를 팔아넘긴 거나 다름없었거든요. 하지만 그래야만 가족이 살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라졌어요. 김정주가 다니던 학교는 완전히 폐쇄되었습니다. 교장부터 청소부까지 모든 사람이 끌려갔거든요. 학생들은 뿔뿔이 흩어져야 했어요. 한 아이 때문에 학교 전체가 사라진 거였습니다. 더 무서운 건 평양 전체의 분위기였어요. 사람들이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김정주와 관련이 있는지 모르니까 아무와도 깊은 대화를 나누지 않았어요. 아이들조차 학교에서 입을 다물고 지냈습니다. 자칫 잘못 말했다가 가족이 위험해질까봐 두려워했거든요. 김정주 하나 때문에 평양이 공포의 도시가 되어버린 거였어요. 한 달이 지나자 더욱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제는 김정주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까지 의심받기 시작한 거예요. 해외 경험이 있는 사람, 외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 모두가 위험 인물이 되었습니다. 저 역시 그 명단에 있었어요. 30년간 해외 업무를 했다는 이유로 계속 감시받았습니다. 언제 검은 승용차가 제 집 앞에 나타날지 모르는 공포 속에서 살아야 했어요. 가장 무서운 건 기준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언제 누가 어떤 이유로 사라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어요. 김정주와 한 번이라도 같은 공간에 있었던 사람은 모두 위험했습니다. 평양 전체가 벌벌 떨었어요. 2달이 지나자 충격적인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김정주와 관련된 모든 기록을 없애라는 거였어요. 출생신고서, 학적부, 의료기록까지 모든 것을 불태우라는 지시였습니다. 저도 그 작업에 참여해야 했어요. 김정주의 모든 흔적을 지우는 일이었습니다. 마치 그 아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만드는 거였죠. 서류들이 불타는 모습을 보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 사람의 존재가 이렇게 완전히 사라질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김정주라는 순수한 소년이 역사에서 완전히 지워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바로 그때 놀라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베를린에서 김정주로 추정되는 소년이 목격되었다는 거였어요. 독일 한복판에서 말이에요. 그것도 미국 대사관 근처에서였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김정주는 이미 서방 세계의 보호를 받고 있는 거였어요. 김정은이 이 소식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 상상해 보세요. 자신의 아들이 적국의 심장부에서 모든 비밀을 털어놓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테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또 벌어졌어요. 같은 시각 몽골에서도 태국에서도 비슷한 목격담이 들어온 거였습니다. 도대체 김정주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평양의 피바람은 계속되고 있었지만 정작 그 중심에 있어야 할 아이는 세계 곳곳에서 동시에 나타나고 있었어요. 베를린에서 온 보고서를 받아든 순간 저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김정주로 추정되는 소년이 독일에서 목격되었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몽골에서도 태국에서도 비슷한 신고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한 명의 아이가 어떻게 세계 곳곳에 동시에 나타날 수 있을까요? 뭔가 이상했어요. 베를린 목격담부터 살펴봤습니다. 독일 정보기관에서 입수한 자료였어요. 미국 대사관 근처에서 동양인 소년이 차량을 타고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되었다는 거였습니다. 나이와 체격이 김정주와 비슷했다고 해요. 하지만 얼굴은 명확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자를 깊게 눌러 쓰고 있었고 차량 유리창도 선팅이 되어 있어서 정확한 확인은 불가능했어요. 며칠 후 몽골에서도 비슷한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울란바토르 시내에서 북한 소년으로 추정되는 아이가 목격되었다는 거였어요. 한국 대사관 근처를 배회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현지 브로커가 제보한 정보였어요. 그 소년은 북한 말을 했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 같았다고 했죠. 하지만 이것도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브로커들은 돈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진위를 가릴 방법이 없었어요. 가장 이상한 건 태국에서 온 정보였습니다. 방콕에서 북한 청소년이 미국 영사관에 보호를 요청했다는 소식이었어요. 하지만 그 아이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너무 우연치고는 많았어요. 김정주와 비슷한 나이의 북한 소년들이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난다는 게 말이 되나요? 저는 점점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누군가 의도적으로 만든 혼란이라는 걸 말이에요. 외국 정보기관들이 가짜 정보를 퍼뜨리고 있는 거였어요. 진짜 김정주의 행방을 숨기기 위해서 말이죠. 여러 곳에서 목격담을 만들어내면 북한이 추적하기 어려워지거든요. 하지만 이런 작전을 펼칠 정도라면 김정주가 정말 중요한 존재라는 뜻이었어요. 최고 지도자의 아들이라는 상징적 가치뿐만 아니라 그 아이가 알고 있는 정보의 가치도 엄청났을 거예요. 김정주는 14년간 궁전에서 살면서 모든 걸 봤거든요. 김정은의 진짜 모습, 권력층의 비밀 대화, 핵 개발 현장까지 말이에요. 그런 정보를 가진 아이를 어느 나라든 놓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김정은도 이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어요. 자신의 아들이 적들의 손에서 모든 비밀을 털어놓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미칠 것 같았던 거죠. 그래서 더욱 격렬하게 반응했습니다. 모든 해외 공간에 특별 지시가 내려졌어요. 어떤 수단을 써서든 김정주를 찾아내거나 최소한 그 아이가 어느 나라에 있는지라도 확인하라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성과는 없었어요. 가짜 정보들만 계속 들어올 뿐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새로운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김정주가 이미 한국에 도착했다는 거였습니다. 서울 어딘가에서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으며 곧 공개될 예정이라는 소문이었어요.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북한에게는 최악의 시나리오였습니다. 김정은의 아들이 남한에서 북한 체제를 비판하는 모습이 전 세계에 방송된다면 그것만으로도 북한 정권에게는 치명타였거든요. 하지만 한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부인했어요. 김정주와 관련된 어떤 정보도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누가 믿겠어요? 이런 민감한 사안을 공개적으로 인정할 리가 없잖아요. 김정은의 초조함은 날이 갈수록 커졌습니다. 아들의 생사도 모르겠고 어느 나라에 있는지도 알 수 없고 무엇보다 그 아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전혀 파악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석 달이 지난 어느 날 정말 놀라운 정보가 입수되었습니다. 스위스에서 온 정보였어요. 김정주가 예전에 다녔던 학교 관계자가 비밀리에 연락을 해왔다는 거였습니다. 그 아이에게서 편지를 받았다는 것이었어요. 편지의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저는 안전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어디서 보낸 편지인지 누가 전달했는지는 알 수 없었어요. 우편 소인도 지워져 있었고 발신인 주소도 없었습니다. 이 정보가 김정은에게 보고되었을 때 그의 반응은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아들이 살아있다는 안도감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아이가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절망감도 있었습니다. 김정주는 정말 어디에 있는 걸까요? 베를린의 미국 대사관에서 보호받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서울의 안전가옥에 숨어 있는 걸까요? 혹은 완전히 다른 곳에 있는 건 아닐까요? 한 가지 확실한 건 그 아이가 자유를 찾았다는 것이었어요. 어디에 있든 김정주는 더 이상 평양 궁전의 그림자 속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 순수한 소년이 꿈꾸던 자유로운 세상에서 살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자유의 대가는 너무 컸습니다. 평양에서는 아직도 김정주와 관련된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었거든요. 그 아이의 꿈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악몽이 되었는지 모를 거예요. 김정주가 사라진 지 석 달 후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김주애가 군사 행사에 나타난 거예요. 12살 어린 소녀가 장성들과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을 본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전례가 없는 일이었거든요. 북한에서 이렇게 어린 나이에 군사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더구나 여자아이가 말이에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김정은이 무서운 결단을 내린 거라는 걸 말이에요. 사라진 아들 대신 딸을 후계자로 만들기로 한 거였어요. 김주애의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평범한 아이였어요. 아버지와 함께 놀이공원에 가거나 축구 경기를 보는 그런 아이였죠.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김주애를 부르는 호칭부터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단순히 딸이었지만 이제는 존경하는 동지가 되었습니다. 북한에서 존경하는 동지라는 말의 의미를 아시나요? 이건 후계자에게만 붙이는 특별한 호칭이에요. 더 놀라운 건 김주애 본인의 모습이었습니다. 12살 아이의 입에서 나올 수 없는 말들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충성을 다짐하고 인민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김정주가 떠올랐거든요. 만약 김정주가 사라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아이도 이렇게 꼭두각시가 되어야 했을까요? 아니면 끝까지 저항했을까요? 김정주는 분명 이런 삶을 거부했을 거예요. 자유를 꿈꾸는 그 아이가 권력의 사슬에 묶여 살기를 원했을 리 없었거든요. 하지만 김주애는 선택권이 없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운명을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12살 아이에게 한 나라의 미래를 짊어지라고 하는 거나 다름없었어요. 북한 군부의 반응은 미묘했습니다. 오랫동안 강한 남성 지도자에 익숙해 있었던 그들에게 12살 여자아이가 미래의 최고 사령관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은 충격이었거든요. 하지만 아무도 반대할 수 없었어요. 김정은의 결정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때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김정주의 존재 자체를 완전히 지우라는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그 아이와 관련된 모든 기록을 불태우고 모든 사진을 없애고 심지어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의 입까지 봉하라는 지시였습니다. 저는 그 작업에 참여하면서 온몸이 떨렸어요. 한 사람의 존재가 이렇게 완전히 사라질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김정주라는 순수한 소년이 역사에서 완전히 지워지고 있었어요. 사라진 왕자의 자리에 어린 공주가 앉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공주 역시 또 다른 감옥에 갇힌 건 아닐까요? 김정주가 도망쳤던 그 감옥에 이제는 김주애가 들어간 거나 다름없었거든요. 그런데 며칠 후 저에게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보이부에서 저를 부르더니 무서운 질문을 던졌어요. 혹시 김정주와 특별한 관계가 있었던 건 아니냐는 거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제 차례가 온 거라는 걸 말이에요. 김정주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지우려는 작업이 저에게도 미쳤던 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이 지옥에서 살 수는 없다고 말이에요. 김정주가 꿈꿨던 그 자유를 저도 찾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김정주 실종 반년 후 제게도 마침내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왔습니다. 새벽 5시 제 집 앞에 검은 승용차가 나타났어요. 보이부 요원들이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드디어 제 차례가 온 거라는 걸 말이에요. 김정주와 가장 가까웠던 경호원으로서 더 이상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내가 공포에 질려 떨고 있었어요. 16세 딸과 14세 아들도 잠옷 차림으로 나와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보이부 요원들은 한마디 설명도 없이 저를 차에 태웠습니다. 평양 시내를 가로질러 도착한 곳은 악명 높은 조사기관이었어요. 그곳에 들어가는 사람 중 살아나오는 이는 많지 않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었죠. 지하 3층 신문실로 끌려갔습니다. 차가운 콘크리트 벽과 녹슨 쇠사슬, 그리고 핏자국이 선명한 의자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공기마저 죽음의 냄새로 가득했죠. 신문관이 제 앞에 앉더니 첫마디를 던졌습니다. 왜 김정주와 개인적인 접촉을 했는지 설명하라. 저는 공식적인 답변을 준비해 왔어요. 지시에 따라 교육 담당자로 배정되었다고, 그 외에는 아무런 특별한 관계가 없다고 말했죠. 하지만 그들의 표정은 전혀 납득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줬어요. 그때 신문관이 제 앞에 서류 뭉치를 던졌습니다. 제가 지난 30년간 해외 출장을 다닌 모든 기록이었어요. 해외를 이렇게 자주 다니는 간부가 체제에 충성할 리 없다. 언제든 탈북할 기회만 노리고 있었을 것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그들이 제 스위스 출장 기록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다는 거였어요. 김정주가 베른에 있던 시기와 제가 스위스에 출장 간 시기가 겹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 신문은 이틀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잠도 재우지 않고 물 한 모금도 주지 않으면서 같은 질문을 수백 번 반복했어요. 언제부터 탈북을 계획했는지, 누구와 공모했는지, 해외 정보원과는 어떤 관계인지 말이죠. 저는 계속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공포에 떨고 있었어요. 이틀째 되는 날 더욱 무서운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김정은의 최측근으로 수많은 숙청을 직접 지휘한 것으로 악명이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가 저에게 던진 질문은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내 가족들도 함께 처리될 것이다. 그 순간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아내와 아이들의 얼굴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사흘째 밤 저는 거의 정신을 잃을 뻔했어요. 계속된 신문과 수면 부족, 그리고 극도의 스트레스 때문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신문이 중단되었습니다.
다른 사건이 터진 거였어요. 김정주와 함께 스위스에서 공부했던 다른 북한 학생의 아버지가 탈북 시도를 하다 체포된 거였죠. 보위부의 관심이 그쪽으로 쏠리면서 저는 잠시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석방되기 전 마지막 경고를 받았어요. 앞으로 계속 감시할 것이다. 조금이라도 수상한 행동을 하면 즉시 다시 불러들일 것이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내는 사흘 동안 한숨도 자지 못했다고 했어요. 아이들도 아버지가 언제 다시 끌려갈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떨고 있었죠.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 지옥에서 살 수는 없다고 말이에요. 김정주처럼 자유를 위해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한 달 후 중국 출장 기회가 왔어요.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는 걸 알았죠. 베이징에서 저는 탈출을 결행했습니다. 30년간 충성스럽게 살아온 경호원의 인생이 그렇게 끝났어요. 몽골을 거쳐 한국에 도착하기까지의 과정은 지옥 같았습니다. 하지만 김정주가 보여준 용기가 저에게 힘을 줬어요. 지금 저는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신분으로 말이에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김정주에 대한 그리움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 아이는 여전히 행방불명입니다. 살아있는지 죽었는지조차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 용감한 아이가 어딘가에서 자유롭게 살고 있을 거라고 말이에요. 김정주의 존재는 공식적으로 완전히 지워졌어요. 하지만 그 아이가 남긴 것은 지울 수 없습니다. 자유에 대한 갈망, 진실을 향한 용기, 더 나은 세상에 대한 꿈 말이에요. 그 아이가 던진 질문이 지금도 제 가슴 속에서 울려 퍼져요. 성우 형, 제가 언젠가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된다면 인민들이 진짜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김정주라는 그림자 왕자는 사라졌지만 그가 품었던 꿈은 계속 이어질 거거든요. 저처럼 말이에요. 언젠가는 그 꿈이 현실이 되는 날이 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지금 어디서 들으시는지 댓글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지은이에게 큰 힘이 됩니다. 친구분들에게 공유도 꼭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